무대 위에 조명이 꺼지는 순간 나는 언제나 같은 생각을 했다. 이 박수 소리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일까? 평양 만수대예술단 수석 무용수로 10년을 살았고 김정은 앞에서 27번 공연했지만 단 한 번도 내 춤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무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6명의 동료와 함께 목숨을 걸었던 45일간의 기록이다. 아침 6시면 연습실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다. 만수대예술단 본관 3층 대연습실은 평양에서 가장 넓은 무용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나는 매일 8시간씩 몸을 혹사했다. 22살의 수석 무용수가 됐을 때 어머니는 울면서 기뻐했지만 나는 그저 다음 공연이 두려웠다. 무대 위에서의 실수는 곧 정치적 문제가 됐다. 한 번은 회전 동작에서 균형을 잃어 반박자 늦게 착지했는데 그날 밤 보이부 사람들이 우리 기숙사로 찾아왔다. 3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고 나는 무릎을 꿇고 자아비판서를 썼다. 그들은 내 춤이 최고 지도자 동지를 모독했다고 말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문을 작성하며 내 존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달았다. 연습실 거울 앞에서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는 동안 나는 점점 내가 누구인지 잊어갔다. 안무 선생은 우리에게 미소를 강요했지만 그 미소는 진짜가 아니었다. 모든 표정이 정해져 있었고 모든 움직임이 검열됐으며 우리는 그저 체제를 찬양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밤이면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만수대예술단은 북한 최고의 예술단체였고 그곳에 속한다는 것은 특권이었다. 배급이 정확히 나왔고 외국 공연 기회도 있었으며 평양 중심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특권에는 대가가 따랐다. 우리는 감시받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됐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연습실에서 함께 땀 흘리던 동료 무용수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가 외국 공연 중 도주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우리는 그 후 한 달 동안 매일 사상교육을 받아야 했다. 김정은 동지 앞에서 첫 공연을 했던 날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공연 전날부터 우리를 감시했고 모든 소지품이 검사됐으며 심지어 화장품까지 검열을 거쳤다. 무대에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으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런데 막상 무대 위에 서니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10년 넘게 반복한 동작들이 몸에 새겨져 있었고 나는 로봇처럼 완벽하게 춤을 췄다. 공연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나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실수하지 않았다는 안도감뿐이었다. 무대 뒤에서 동료들과 포옹하고 축하했지만 그것도 연기였다.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없었고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알 수 없었으며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내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다. 변화는 25살 되던 해 겨울에 찾아왔다. 중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선배 무용수 한 명이 나를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USB 메모리를 내 손에 쥐어줬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나는 커튼을 단단히 치고 불을 끄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그 내용을 확인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자유롭게 춤추는 무용수들의 영상이 담겨 있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진짜로 웃고 있었다. 강요된 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춤을 추고 노래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살아온 25년이 얼마나 좁은 세계였는지, 바깥에는 내가 상상도 못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으며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그 USB를 봤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고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자유로운 세계를 엿보는 것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었다. 한국의 무용수들은 자신이 원하는 춤을 췄고 실수해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서 그들의 동작을 따라 해보며 상상했다. 저 세계에서 춤춘다면 어떤 기분일까? 연습실에서의 일상은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같은 구호를 외치고 같은 노래에 맞춰 춤추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졌다. 안무 선생이 내 자세를 교정하며 등을 때릴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참아야 했다.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다.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저 자유로운 세계로 갈 수 있을까? USB를 건네준 선배와 나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서로를 이해했다. 연습 후 탈의실에서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방법이 있다고. 위험하지만 가능하다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입이 바짝 말랐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종이에 글을 쓸 수도 없었고 전화로 얘기할 수도 없었다. 산책하는 척하며 대동강변을 걸으며 속삭이듯 대화했고 연습실 화장실에서 짧게 정보를 교환했으면 기숙사 옥상에서 밤하늘을 보며 미래를 그렸다. 나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두렵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6명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선배가 신중하게 고른 사람들이었다. 모두 만수대예술단 무용수였고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으며 모두 목숨을 걸 각오가 돼 있었다. 23살부터 28살까지 우리는 10년 넘게 함께 춤춰온 동료였다. 서로의 습관을 알았고 서로의 약점을 알았으며 서로를 믿을 수 있었다. 첫 모임은 겨울 어느 밤 기숙사 지하 창고에서 이루어졌다. 난방도 안 되는 차가운 공간에서 우리는 둥글게 모여 앉았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문 쪽을 향해 한 명이 계속 망을 봤으며 우리는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다. 선배가 중국에서 만난 브로커 얘기를 꺼냈을 때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정말 현실이 되는 거구나. 우리는 정말 이곳을 떠나려는 거구나. 가장 어린 수진이는 19살에 예술단에 들어왔고 지금 23이었다. 그녀는 함경북도 출신으로 가족이 모두 광산 노동자였다. 예술단에 뽑힌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며 부모가 자랑스러워했다는 얘기를 들려주며 눈물을 흘렸다. 떠나면 가족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여기 남으면 자신이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아줬다. 미경이는 26살로 우리 중 가장 실력이 뛰어난 무용수였다. 평양 출신의 아버지가 당 간부였기에 그녀의 결정은 더욱 위험했다. 가족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미경이는 단호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하고 싶다고 부모의 꿈이 아닌 자기 꿈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확고했다. 은희는 27살로 우리 중 가장 침착했다. 그녀는 이미 2번의 외국 공연 경험이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를 다녀왔다. 바깥 세계를 본 사람답게 현실적이었다. 브로커 비용이 1인당 1,000만 원 이상 든다는 것, 국경을 넘다 잡히면 총살당할 수 있다는 것, 성공률이 30%도 안 된다는 것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가겠다고 했다.
여기서 늙어 죽느니 도전하다 죽는 게 낫다고. 유나는 25살로 나와 같은 나이였다. 우리는 15년 전 예술학교 입학 첫날부터 친구였다. 연습실에서 함께 땀 흘렸고 무대에서 함께 춤췄으며 기숙사에서 함께 울었다. 그녀가 함께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 일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유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고 다른 이들도 함께 포옹했으며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닌 생사를 함께할 가족이 됐다. 선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다음 달 지방 공연이 예정돼 있고 그때 함경북도 근처까지 가게 된다고. 거기서 브로커를 만날 수 있고 국경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전에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리는 각자 가진 것을 모으기로 했다. 금반지, 시계, 몰래 모아둔 외화. 턱없이 부족했지만 브로커가 한국 도착 후 정산도 가능하다고 했다. 빚을 지고 시작하는 자유. 그래도 괜찮았다. 출발 이틀 전 우리는 마지막 공연을 했다. 평양 대극장 무대에 섰을 때 나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화려한 조명, 익숙한 음악 소리. 10년 넘게 내 삶의 전부였던 이 모든 것과 작별하는 순간이었다. 심장이 아팠고 목이 메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완벽하게 춤췄다. 무대 위에서 회전하며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봤다. 7살에 예술학교에 입학했고 15살에 만수대 예술단 후보생이 됐으며 22살에 수석 무용수가 됐다. 20년을 춤만 췄다. 다른 삶을 몰랐고 다른 꿈을 꿔본 적 없었으며 이 무대가 내 세계의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 두렵고 슬펐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옆에서 함께 춤추는 5명의 동료를 보며 나는 힘을 얻었다.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높이 점프했고 미경이는 더 우아하게 회전했으며 은희는 더 강렬하게 움직였다. 유나는 내 눈을 마주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선배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벽한 동작을 유지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을 받을 때 객석에서 쏟아지는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깊게 인사하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모를 거야. 무대 위에서 웃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저 화려한 의상 뒤에 숨겨진 상처와 두려움을.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다. 이 무대가 없었다면, 이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춤의 가치를 몰랐을 테니까. 억압 속에서도 예술은 존재했고 그 예술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무대 뒤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 6명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무대 의상을 벗으며 거울 속 내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화장한 얼굴, 단정하게 올린 머리, 반짝이는 액세서리. 이 모습도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도망자가 될 것이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나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고 어린 시절 추억이 스쳐갔으며 예술학교 선생님들이 생각났다. 나를 키워준 사람들, 나를 가르쳐준 사람들, 나를 믿어준 사람들. 그들을 배신하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나는 살고 싶었다. 진짜 나로 살고 싶었다. 새벽 4시쯤 유나가 조용히 내 침대로 왔다. 그녀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꽉 잡았고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함께 있었다. 창문 밖으로 평양 시내의 불빛이 보였다. 저 도시에서의 마지막 밤.
내일이면 우리는 저 불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둠 끝에 빛이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새벽 5시 30분 우리는 평양역에 모였다. 지방 공연을 위한 이동이라는 공식적인 이유가 있었기에 의심받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탄 기차는 공연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선배가 미리 매수해둔 안내원이 우리를 돕기로 했고 함경북도 무산까지 가는 노선에 우리를 태울 것이었다.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기다리며 나는 평양의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가방 안에는 최소한의 짐만 넣었다. 옷 2벌, 세면도구, 그리고 작은 사진 1장. 부모님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이것마저 버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가져가기로 했다. 국경을 넘을 때 발각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사진 없이는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내 손끝으로 사진 모서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기차가 들어왔다. 낡은 객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증기가 플랫폼을 뒤덮었으며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천천히 기차에 올랐다. 일반 승객들 사이에 섞여 자리를 잡았고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평양의 건물들이 보였다. 주체 사상탑, 대동강, 만수대.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기차가 출발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몸에 전해졌고 바퀴가 레일을 구르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으며 우리는 북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창밖을 응시하며 눈물을 참고 있었고 미경이는 책을 펼쳤지만 한 줄도 읽지 못하고 있었으면 은희는 눈을 감고 있었다. 유나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꽉 잡아줬다. 선배는 가장 침착해 보였지만 그녀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기차 안 분위기는 무거웠다. 승객 대부분이 지방으로 배급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었고 피곤하고 지친 얼굴들이었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도 있었다. 그들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친구이며 각자의 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체제 안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나려 한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만 도망치는 것 같았다. 창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평양 시내의 아파트들이 사라지고 허름한 농촌 마을들이 나타났다. 논밭을 일구는 사람들, 소달구지를 끄는 농부, 무너져가는 집들. 북한의 진짜 모습이었다. 예술단에서 살 때는 몰랐던 현실이었다. 우리는 특권층이었고 보호받는 삶을 살았으며 이런 고통을 외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특권을 버리고 이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서려 한다. 아니, 어쩌면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6시간을 달려 기차는 함경북도로 들어갔다. 공기가 달라졌다. 더 차갑고 더 건조했으며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경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선배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고 우리도 하나씩 따라갔다. 좁은 화장실 안에서 그녀는 작은 쪽지를 건넸다. 무산역에서 내려 30분 걸으면 만날 장소가 나온다고. 브로커가 거기서 기다릴 것이라고. 쪽지를 읽고 나는 즉시 찢어 변기에 버렸다. 무산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다. 역 주변은 황량했고 사람들은 무기력해 보였으며 모든 것이 회색빛이었다. 우리는 짐을 들고 역을 빠져나왔다. 검문소를 지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예술단 신분증 덕분에 별 문제 없이 통과했다. 하지만 이 신분증도 이제 곧 쓸모 없어질 것이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죽일 증거가 될 것이었다. 선배가 앞장서서 걸었고 우리는 그녀를 따랐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허름한 주택가를 통과하며 점점 외곽으로 향했다. 30분쯤 걸었을 때 낡은 창고 하나가 나타났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담배 연기가 새어나왔으며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배가 먼저 들어갔고 우리도 숨을 죽이며 뒤따랐다. 안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훑어봤다. 브로커였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우리를 세어봤다. 6명. 예상했던 숫자가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터 내 지시를 정확히 따르라고.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전원 죽는다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고 그래서 더 무서웠다. 브로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해서 국경까지 걸어간다고. 약 20km 거리이고 새벽 4시쯤 두만강에 도착한다고. 강을 건너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고 중국 쪽에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거기서 차를 타고 옌지로 가고 일주일 정도 숨어 지내다가 남쪽으로 이동한다고. 그의 설명은 담담했지만 내가 들은 것 중 가장 무서운 이야기였다. 돈 얘기가 나왔다. 우리가 준비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다. 브로커는 한국 도착 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1인당 2천만 원을 요구했다. 총 1억 2천만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선배가 조건을 받아들였고 우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브로커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한국 가면 갚을 수 있다고. 거기는 돈 벌기 쉽다고.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창고 구석에서 우리는 몇 시간을 기다렸다. 말없이 앉아 있었고 각자 생각에 잠겼으며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수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고 미경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으며 은희는 눈을 감고 명상하듯 호흡했다. 유나는 내 옆에 앉아 어깨를 내 어깨에 기댔고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줬다. 선배는 창문 밖을 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빛이 점점 약해졌고 창고 안은 어두워졌으며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브로커가 우리에게 어두운 색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다. 가방에서 준비해온 검은색 바지와 점퍼를 꺼내 입었다. 예술단 유니폼을 벗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만수대의 무용수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제 나는 그저 탈북자였다. 도망자였다. 죄인이었다. 밤 10시쯤 브로커가 움직일 시간이라고 했다. 우리는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에 땀이 났으며 입안이 바짝 말랐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규칙을 상기시켰다. 절대 소리 내지 마라. 절대 뒤처지지 마라. 절대 도망치려 하지 마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강을 건너라.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창고 문이 열렸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으며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국경까지의 20km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였다. 포장되지 않은 산길을 걸었고 돌에 발이 걸렸으며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다. 브로커는 앞장서서 빠르게 걸었고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뒤따랐다. 어둠 속에서 앞사람의 등만 보이고 발밑은 보이지 않았으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도박 같았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멀리서 군용 차량 소리가 들렸다. 브로커가 즉시 멈춰 서며 손짓했고 우리는 길 옆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다. 젖은 땅바닥에 엎드렸고 숨소리조차 참았으며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두려웠다. 차량이 지나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스쳐갔고 군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며 나는 땅을 움켜쥐며 기도했다. 차량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을 더 기다렸다. 브로커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수풀에서 나왔을 때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손이 떨렸으며 다리에 힘이 없었다. 하지만 계속 걸어야 했다.
멈추는 순간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브로커는 더 빠르게 걸었고 우리는 거의 뛰다시피 하며 따라갔다. 새벽 1시쯤 됐을 때 수진이가 쓰러졌다. 체력이 가장 약했던 그녀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무릎을 꿇고 헐떡였고 일어서려 해도 다리가 풀려 넘어졌으며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다. 못 가겠으면 여기 남으라고. 혼자 돌아가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라고. 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그가 옳다는 것도 알았다. 우리 때문에 전체가 위험해질 수는 없었다. 미경이와 은희가 수진이를 일으켰다. 양쪽에서 팔을 잡아 지탱했고 거의 끌다시피 하며 걸었다. 나와 유나도 그녀의 가방을 나눠들었다.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함께 떠났고 함께 도착해야 했으며 누구 하나 버릴 수 없었다. 선배가 브로커에게 뭔가 말했고 그는 혀를 차며 속도를 조금 늦췄다. 하지만 여전히 빨랐고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며 걸었다. 2시간을 더 걸었다. 발바닥이 부르텄고 어깨가 아팠으며 목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물을 마실 수 없었다. 가져온 물은 강을 건널 때를 위해 아껴야 했다. 침을 삼키며 갈증을 참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걸었으며 정신력만으로 버텼다. 춤 연습할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무대에서 3시간 공연하는 것보다 이 행군이 1000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새벽 3시가 지났을 때 브로커가 멈춰 섰다. 앞쪽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저기가 강이라고. 이제 30분만 더 가면 된다고.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을 응시했다.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두만강.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경계선. 저 강만 건너면 우리는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았다. 강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구간은 가장 위험했다. 경사가 급했고 돌이 많았으며 한번 미끄러지면 굴러떨어질 수 있었다. 나무 뿌리를 붙잡고 천천히 내려갔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으며 작은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조차 귀에 크게 들렸다. 드디어 강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주저앉았다. 눈앞에 검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두만강이었다. 강물은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다.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얼음장 같았다. 발을 담그는 순간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올라왔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으며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다. 브로커가 먼저 들어갔고 우리는 그를 따라 한 명씩 강으로 들어갔다. 물살이 생각보다 빨랐고 발밑 돌이 미끄러웠으며 한 발자국마다 넘어질 것 같았다. 선배가 맨 앞에서 브로커를 따랐고 그 뒤로 미경, 은희, 수진, 유나가 이어졌으며 내가 맨 뒤였다.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렬로 걸었다. 물은 점점 깊어졌다.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가방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고 한 손으로는 앞사람을 붙잡았으며 다른 손으로는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강 가운데쯤 왔을 때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그때였다. 수진이가 비명을 삼켰다. 발을 헛디뎠고 물속으로 빠졌으며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유나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함께 균형을 잃었고 2명이 동시에 물에 잠겼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유나의 팔을 붙잡았다. 온 힘을 다해 당겼고 미경과 은희도 돌아와 도왔으며 우리는 필사적으로 2사람을 끌어올렸다. 수진이가 물 위로 올라왔을 때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으며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계속 가야 했다. 브로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고 우리는 수진이를 끌다시피 하며 따라갔다. 물에 젖은 옷이 무거워 움직이기 힘들었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으며 이가 딱딱 부딪혔다. 강 중간쯤에서 불빛이 보였다.
북한 쪽 경비 초소에서 비춰지는 탐조등이었다. 불빛이 강 위를 훑었고 우리 쪽으로 다가왔으며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브로커가 급하게 손짓했다. 모두 물속으로 몸을 낮추라고. 우리는 코만 물 위에 내놓고 웅크렸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었고 귀가 먹먹해졌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탐조등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다. 실제로는 30초도 안 됐겠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여기서 잡히면 어떻게 될까? 총살당할까? 수용소로 끌려갈까?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탐조등은 다른 곳으로 향했고 경비병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으며 우리는 다시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살아있었다. 강의 후반부는 다시 얕아졌다. 물이 허리까지, 무릎까지, 발목까지 내려갔다. 드디어 중국 쪽 강둑이 가까워졌고 브로커가 먼저 물에서 나왔으며 우리도 비틀거리며 뒤따랐다. 강둑에 올라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졌다. 젖은 풀밭 위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하늘을 바라봤으며 내가 정말 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우리는 두만강을 건넜다. 우리는 중국에 있었다. 중국 쪽 강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조선족 남자였다. 40대 정도로 보였고 우리말을 유창하게 했으며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그를 따라 어둠 속을 걸었다. 15분쯤 걸어 허름한 농가 한 채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최소한 총에 맞아 죽지는 않을 것 같았다. 집안은 작고 허름했지만 따뜻했다. 작은 난로가 있었고 뜨거운 물이 준비돼 있었으며 마른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다. 조선족 남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우리에게 수건을 건넸다.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젖은 옷을 벗었고 몸을 닦았으며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이 헐렁했고 낡았지만 따뜻했고 건조했으며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여자가 뜨거운 국을 가져왔다. 무슨 국인지는 몰랐지만 김이 모락모락 났고 고기와 채소가 들어있었으며 냄새만으로도 침이 고였다. 우리는 허겁지겁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은 몸을 녹였고 밥알이 입안에서 씹히며 힘이 돌았으며 이틀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다. 수진이는 먹다가 울기 시작했고 우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브로커가 엄중하게 경고했다. 여기는 중국이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국경 너머까지 추적한다고. 조선족 중에도 밀고자가 많다고.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소리내서 말하면 안 되며 창문 밖을 봐도 안 된다고. 우리는 이 집에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 후 차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할 것이었다. 방 하나에 우리 6명이 함께 지냈다. 좁았지만 괜찮았다. 서로 몸을 기대고 누웠고 체온으로 서로를 데웠으며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다. 적어도 오늘 밤은 총소리에 깨어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악몽을 꿨다. 강을 건너는 꿈, 잡히는 꿈, 죽는 꿈. 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유나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도 같은 꿈을 꾼 것 같았다. 첫날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있었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을 바라봤으며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를 기다렸다. 조선족 여자가 하루 3번 밥을 가져왔고 우리는 조용히 먹었으며 접시를 비웠다.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실감이 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우리가 정말 북한을 벗어났다는 것이. 저녁 때 선배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중국 농촌 마을이었다. 자동차가 지나갔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었으며 가게 간판들이 빛났다. 북한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공기가 달랐다.
감시의 무게가 없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숨어야 했고 여전히 위험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체제의 노예가 아니었다. 선배가 조용히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으며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첫 고비를 넘긴 것이었다. 밤이 되자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다.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한다고 했다. 트럭을 타고 옌지로 갈 것이고 거기서 일주일 숨어 지낸 후 다시 남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최종 목적지는 몽골 국경이고 거기서 제3국 경유 루트를 탈 것이라고. 앞으로 최소 한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강 하나 건넌 게 끝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새벽 4시에 우리는 트럭 화물칸에 올랐다. 화물용 트럭이었고 뒤쪽 짐칸에 공간을 만들어뒀으며 우리 6명이 간신히 앉을 수 있는 크기였다. 주변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방수포로 덮여 있었으며 밖에서 보면 그저 짐을 실은 트럭일 뿐이었다. 우리는 그 짐 사이에 끼어 몸을 웅크렸다. 트럭 문이 닫히며 어둠이 찾아왔다. 옌지까지는 약 400km였고 정상적으로 가면 6시간이면 도착하지만 우리는 검문소를 피해 돌아가야 했기에 거의 이틀이 걸렸다. 48시간을 좁은 공간에 갇혀 지냈다. 허리를 펼 수도 없었고 다리를 뻗을 수도 없었으며 제대로 숨쉬기도 힘들었다. 트럭이 울퉁불퉁한 길을 달릴 때마다 몸이 튕겼고 머리가 천장에 부딪혔으며 뼈마디가 욱신거렸다. 첫 6시간은 그래도 견딜만 했다. 하지만 점점 고통스러워졌다. 화장실에 갈 수 없었고 물도 제한적이었으며 음식은 마른 빵 몇 조각뿐이었다. 트럭 안 공기는 답답했고 땀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였으며 숨 쉴 때마다 목이 따가웠다. 수진이는 멀미를 했고 토할 것 같다고 했으며 우리는 비닐봉지를 찾아 건넸다. 그녀가 토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도 속이 메스꺼웠다. 트럭이 멈출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검문소인지 휴게소인지 아니면 다른 위험인지 알 수 없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트럭 주변을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 한 번은 누군가 화물칸 문을 두드렸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운전사가 뭐라 말했고 그 사람은 가버렸으며 트럭은 다시 출발했다. 밤이 되자 추워졌다. 트럭 안에 난방이 없었고 얇은 담요 한 장뿐이었으며 우리는 서로 껴안고 떨었다. 이가 딱딱 부딪혔고 손발이 얼었으며 코끝이 시렸다. 잠들려 해도 잘 수 없었다. 불편한 자세, 추위, 두려움. 모든 것이 잠을 방해했다. 간신히 눈을 붙이면 악몽을 꿨고 깨어나면 현실이 더 악몽 같았으며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미경이가 이상해졌다. 눈이 풀렸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으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탈수 증세였다. 우리는 남은 물을 모두 그녀에게 먹였고 얼굴을 두드리며 깨워주려 했으며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선배가 트럭 벽을 두드리며 신호를 보냈고 한참 후 트럭이 멈췄으며 운전사가 물 한 병을 건넸다. 미경이는 그 물을 마시고 나서야 조금 진정됐다. 드디어 48시간이 지나고 트럭이 완전히 멈췄다. 화물칸 문이 열렸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우리는 눈을 가리며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다리가 저리고 온몸이 아팠으며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옌지에 도착했다. 중국 동북부 깊숙한 곳. 이곳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낸 후 다시 남쪽으로 향할 것이었다. 끝없는 여정의 또 다른 구간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옌지의 은신처는 지하 반지하 방이었다. 창문이 없었고 천장이 낮았으며 습기가 차서 벽지가 곳곳에서 벗겨져 있었다. 6명이 지내기에는 턱없이 좁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브로커는 일주일 동안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
음식은 하루 2번 가져다 주고 화장실은 방 안작은 칸막이 뒤에 있으며 소리 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마치 죄수처럼 그 좁은 공간에 갇혔다. 첫날은 그냥 누워 있었다. 이틀간의 트럭 이동으로 몸이 망가졌고 근육이 뭉쳤으며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바닥에 얇은 요를 깔고 누웠는데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 등을 눌렀고 돌아 누울 때마다 옆구리가 아팠으면 10년 넘게 춤춘 몸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에 놀랐다. 수진이는 계속 기침을 했고 미경이는 열이 있는 것 같았으며 우리 모두 어딘가 아팠다. 둘째 날부터 불안이 엄습했다. 갇힌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책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으며 그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무슨 말을 해도 우울해졌고 미래를 상상하면 두려웠으며 과거를 떠올리면 죄책감이 들었다. 유나는 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고 은희는 잠만 잤으며 선배는 끊임없이 손톱을 뜯었다. 셋째 날 밤 위층에서 큰 소리가 났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발소리.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경찰인가? 보이부 요원인가? 우리를 찾아온 건가? 수진이가 떨기 시작했고 미경이가 그녀를 껴안았으며 나는 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났으며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1시간쯤 지나 소리가 멎었다. 그냥 이웃 간 싸움이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나흘째 되는 날 브로커가 나타났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 원래 일주일 후 출발 예정이었는데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서 2주일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우리는 절망했다. 이 좁은 방에서 2주일을 더 버텨야 한다니. 선배가 항의했지만 브로커는 냉담했다. 싫으면 스스로 알아서 가라고. 어차피 잡히면 북송될 거라고.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에서 6명이 지내다 보니 작은 것도 신경 쓰였다. 누가 코를 골았고 누가 냄새가 났으며 누가 공간을 많이 차지했다. 말다툼이 일어났고 서로 비난했으며 화해하고 또 싸우고를 반복했다. 함께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던 동지들이 이제는 서로를 견디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나는 중재하려 했지만 나 자신도 극한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일주일째 되는 날 은희가 무너졌다.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멈추지 않았으며 온몸을 떨었다. 후회한다고 했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나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달랬지만 소용없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우리 마음속 두려움을 건드렸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우리는 정말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열흘째 되는 날 미경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말자고. 우리는 살고 싶어서 왔다고. 진짜 우리 자신으로 살고 싶어서 왔다고.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자유롭게 춤출 수 있을 거라고. 그녀의 말에 우리는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가 일어나서 좁은 공간 한가운데 섰다. 그리고 조용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음악도 없었고 무대도 없었지만 그녀는 춤췄다. 우리도 하나씩 일어나 함께 춤췄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다. 2주일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이동했다. 이번에는 버스였다. 일반 시외버스에 중국인들과 섞여 탔고 우리는 서로 모르는 척 흩어져 앉았으며 브로커는 따로 움직였다.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러쓰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짐들이 통로를 막았으며 닭을 든 사람도 있었다. 목적지는 스촨성이었다. 옌지에서 3,000km가 넘는 거리였고 버스로 사흘이 걸렸다.
중간에 여러 번 갈아타야 했고 각 구간마다 검문소가 있었으며 매번 지날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신분증 검사가 있을 때 브로커가 준비해준 가짜 서류를 내밀었다. 조선족 신분증이었다. 경찰이 내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결국 돌려줬고 나는 가까스로 통과했다. 첫날 밤은 작은 여관에서 잤다. 3명이 한 방을 쓰고 나는 유나, 수진이와 함께였다. 침대가 딱딱했지만 지하 방보다는 나았고 샤워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며 2주일간의 때가 씻겨 내려갔고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여인 얼굴이 낯설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밑이 검었으며 입술이 터져 있었다. 26살인데 40처럼 늙어 보였다. 둘째 날 버스에서 위기가 찾아왔다. 검문소에서 경찰들이 모든 승객을 내리게 했다. 일렬로 세우고 하나씩 신문하기 시작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경찰이 중국어로 물었다. 어디서 왔냐고, 어디 가냐고, 무슨 일 하냐고. 나는 브로커가 가르쳐준 대로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조선족이고 친척 집 간다고 식당에서 일한다고. 경찰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내 가방을 뒤졌다. 옷가지, 세면도구 그리고 그 사진. 부모님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다. 경찰이 사진을 들고 물었다. 이게 뭐냐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모님 사진이라고. 경찰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뒤쪽 배경에 평양의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경찰은 사진을 돌려줬고 가라고 손짓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버스로 돌아갔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셋째 날 저녁 우리는 스촨성 청두에 도착했다. 거대한 도시였다. 고층 빌딩이 솟아 있었고 네온 사인이 반짝였으며 자동차들이 빽빽하게 도로를 메웠다. 북한에서 본 적 없는 풍경이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었고 웃고 떠들었으며 누구도 감시받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까.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또 다른 은신처였다. 이번에는 아파트 한 칸이었고 지하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좁았다. 브로커가 말했다. 여기서 일주일 후 다시 출발한다고. 이번에는 몽골 국경 쪽으로 간다고. 거기서 사막을 건너 몽골로 넘어가고 몽골에서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면 끝이라고.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청두에서의 일주일은 비교적 평화로웠다. 밖에 나갈 수는 없었지만 창문이 있어서 햇빛이 들어왔고 TV가 있어서 중국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으며 음식도 옌지보다 나았다. 우리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수진이의 기침이 나아졌고 미경이의 열도 떨어졌으며 은희도 다시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언제 잡힐지 몰랐고 브로커를 완전히 믿을 수도 없었으며 이 모든 게 끝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다시 출발하기 전날 밤 우리 6명은 둥글게 모여 앉았다. 선배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까지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가장 힘든 구간이 남았다고. 사막을 건너야 하고 더 많은 위험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모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자고.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함께 약속했다. 반드시 한국에 도착하겠다고. 함께 자유를 찾겠다고. 몽골 국경까지는 또다시 이틀간의 이동이 필요했다. 청두에서 네이멍구까지 기차를 타고 갔고 거기서 다시 트럭으로 갈아탔으며 결국 고비 사막 가장자리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다. 몽골 쪽 남자였고 중국어와 몽골어를 섞어 썼으며 우리말은 한마디도 못했다. 의사소통은 손짓과 몸짓으로 이루어졌다.
사막을 건너는 것은 밤에 시작됐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발자국이 남아서 위험하다고 했다. 저녁 8시쯤 출발했다. 각자 물 4리터씩 배낭에 넣었고 마른 빵과 과자를 챙겼으며 가능한 한 짐을 가볍게 했다. 몽골 브로커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를 따랐다. 발밑 모래가 부드러웠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으며 평소보다 3배는 더 힘이 들었다. 첫 3시간은 괜찮았다. 달빛이 밝았고 기온도 적당했으며 우리는 꾸준히 걸었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며 추워지기 시작했다. 사막은 낮에는 지옥처럼 뜨겁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다고 했다. 준비해온 외투를 입었지만 차가운 바람이 옷 틈새로 파고들었고 귀와 코가 시렸으며 입술이 터져 피가 났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얼어 죽는다고 브로커가 경고했다. 새벽 4시쯤 첫 번째 휴식을 취했다. 모래 위에 주저앉았고 물을 한 모금씩 마셨으며 빵을 조금 먹었다. 입안이 바싹 말랐고 목이 갈라지는 것 같았으며 물을 더 마시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다. 브로커가 말했다. 앞으로 이틀은 더 가야 한다고. 물을 아껴야 한다고. 나는 물병을 흔들어 봤다. 벌써 반이 줄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작은 바위 언덕을 발견했다. 브로커가 그곳에서 낮 동안 쉬라고 했다. 바위 그늘 아래 모여 앉았고 텐트 천을 펴서 햇빛을 막았으며 최대한 몸을 움츠렸다. 낮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따뜻하더니 점점 뜨거워졌고 정오쯤에는 숨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그늘 아래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고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으며 탈수가 걱정됐다. 오후 내내 우리는 반쯤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잠들려 해도 더위 때문에 잘 수 없었고 깨어 있으려 해도 의식이 흐려졌으며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물이 보인다고 중얼거렸고 미경이는 엄마를 불렀으며 은희는 계속 웃었다. 우리 모두 극한 상태에 다다르고 있었다. 유나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뜨겁고 건조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버티기로 했다. 해가 지고 나서야 다시 움직일 수 있었다. 다리가 굳어서 일어서기 힘들었고 근육이 경직됐으며 한 발짝 떼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가야 했다. 브로커가 재촉했고 우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으며 다시 사막을 걷기 시작했다. 둘째 날 밤이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여러 번 넘어졌다. 일어나서 다시 걸었다. 그것만 반복했다. 한밤중쯤 선배가 쓰러졌다.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다. 우리는 달려가 그녀를 일으켰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못했고 눈동자가 풀려 있었으며 심각한 탈수 증세였다. 남은 물을 모두 그녀에게 먹였다. 브로커가 화를 냈다. 물을 다 쓰면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선배 없이는 갈 수 없었다. 그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우리는 그녀를 버릴 수 없었다. 미경과 은희가 선배를 양쪽에서 부축했고 우리는 더 천천히 걸었다. 셋째 날 새벽 모래가 풀로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풀잎이 보이더니 점점 많아졌고 결국 초원이 나타났다. 몽골이었다. 국경을 넘은 것이었다. 브로커가 멈춰서며 손짓했다. 이제 안전하다고. 중국 공안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 쓰러졌다. 온 힘이 빠지며 풀밭 위에 엎드렸고 얼굴을 풀에 묻었으며 흙냄새를 맡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두려움, 고통, 슬픔, 그리고 안도감. 수진이가 먼저 울기 시작했고 미경이가 따라 울었으며 곧 우리 모두가 울고 있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북한에서 울 수 없었고 중국에서도 울 수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울 수 있었다. 유나가 나를 껴안았고 나도 그녀를 껴안았으며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선배가 하늘을 보며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1시간쯤 그렇게 있었다. 그냥 풀밭에 누워 하늘을 보며 숨을 쉬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새들이 날아갔으며 바람이 불었다. 평화로웠다. 총소리도 없었고 감시도 없었으며 두려움도 없었다.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었다. 몽골에서도 불법 체류자였고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했으며 여전히 위험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유로웠다. 브로커가 일어나라고 재촉했다. 근처 마을까지 가야 한다고. 거기서 차를 타고 울란바토르로 갈 것이고 한국 대사관은 거기 있다고. 마지막 구간이라고. 우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몸은 망가졌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풀밭을 걸으며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정말 해냈다는 것을. 북한을 탈출했고 중국을 횡단했으며 사막을 건넜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마을까지는 2시간을 걸었다. 작은 몽골 유목민 마을이었고 게르 몇 채가 있었으며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브로커가 한 게르로 들어갔고 우리를 따라 들어오라고 했다. 안에는 몽골 가족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아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다. 따뜻한 차를 내왔고 빵을 주었으며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 먹었다. 그곳에서 하루를 쉬었다. 게르 바닥에 누워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으며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다. 깨어났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몸의 통증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으며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게르 밖으로 나가 초원을 바라봤다. 끝없이 펼쳐진 풀밭, 맑은 하늘, 자유로운 바람. 이것이 자유구나. 저녁 때 트럭이 도착했다. 울란바토르로 가는 화물 트럭이었고 우리는 다시 짐칸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두려움보다 기대가 컸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고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마침내 한국으로 갈 수 있었다. 트럭이 출발했다. 초원을 달리며 나는 창틈으로 하늘을 봤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다. 북한에서 본 별보다 더 많고 더 밝았다. 자유의 별들이었다. 울란바토르까지는 하루가 걸렸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몽골 수도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큰 도시였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브로커가 우리를 한국 대사관 근처까지 데려다 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한다고. 대사관 정문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는 돈 받을 계좌번호를 줬고 한국 가면 꼭 갚으라고 했으며 행운을 빌었다.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도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다.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나는 떨렸다. 정말 끝인가? 정말 이제 안전한가? 선배가 먼저 발걸음을 뗐고 우리가 따랐다.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경비원이 우리를 봤다. 우리는 한국어로 말했다. 북한에서 왔다고. 도와달라고.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고 곧 직원들이 나왔으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대사관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해냈다. 한국 대사관 안은 다른 세계였다. 깨끗했고 따뜻했으며 안전했다. 직원들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의자에 앉으라고 했으며 물과 음식을 가져다 줬다. 나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정말 여기까지 온 건가? 정말 이제 안전한 건가? 옆에 있던 유나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고 진짜였으며
나는 비로소 믿을 수 있었다. 대사관 직원이 들어와 우리 이야기를 들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누구와 함께인지. 우리는 차례로 설명했다. 만수대예술단 무용수였다는 것, 6명이 함께 탈출했다는 것, 45일 동안 중국을 횡단했다는 것, 고비 사막을 건넜다는 것.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다고 했다. 잘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검사가 이어졌다. 신체 검사, 신원 확인, 탈북 경위 조사. 며칠간 계속됐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았으며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받았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참았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북한에서 정말 왔는지 확인하는 절차였고 간첩이 아닌지 검증하는 과정이었으며 우리는 협조했다. 진실을 말했고 증거를 제시했으며 우리 신원을 증명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진짜 탈북자로 인정받았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준비될 것이고 2주일 내로 출발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에 도착하면 정부에서 보호하고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으며 기본적인 생활비와 주거를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대사관에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회복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했고 충분히 잠을 잤으며 샤워를 매일 할 수 있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씩 나아졌다. 체중이 돌아왔고 얼굴에 핏기가 돌았으며 눈빛이 살아났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강을 건너는 꿈, 사막에서 길을 잃는 꿈, 잡혀서 끌려가는 꿈. 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유나가 곁에 있었다. 대사관 직원이 한국 생활에 대해 알려줬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빠르게 변한다고, 적응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자유롭다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꿈을 꿀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물었다. 춤출 수 있냐고. 자유롭게 춤출 수 있냐고.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라고. 원하는 춤을 마음껏 출 수 있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다. 무대에 서는 내 모습을. 진짜 내 춤을 추는 모습을. 출발 전날 밤 우리 6명은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다. 대사관 작은 정원에 앉아 몽골의 밤하늘을 봤다. 별이 쏟아졌다. 선배가 조용히 말했다. 한국에 가면 각자 다른 길을 걸을 거라고. 각자 꿈을 찾아갈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자매라고. 함께 생사의 고비를 넘은 사이라고. 절대 잊지 말자고.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약속했다.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자고. 서로를 응원하자고. 함께 살아남았으니 함께 잘 살자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다. 대사관 직원들이 배웅했고 몽골 관계자들도 인사했으며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몽골 땅을 내려다봤다. 저 초원 어딘가에 우리가 걸었던 길이 있었다. 저 사막 어딘가에 우리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흔적.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였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한국으로 간다. 자유의 땅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였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입국장을 통과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었고 웃으며 대화했으며 누구도 감시받지 않는 것 같았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공항이 너무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원을 확인하고 간단한 인터뷰를 했으며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적응 교육을 받는다고 했다. 한국 사회, 법률, 경제, 문화를 배우고 직업 훈련도 받으며 심리 상담도 제공된다고. 교육이 끝나면 임대주택을 지원받고 정착금을 받으며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불빛이 보였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밝혔으며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다. 나는 압도됐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빠른 세상에 적응할 수 있을까? 유나가 내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버스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며 나는 계속 놀랐다. 도로가 넓고 깨끗했으며 가로등이 밝게 빛났고 편의점과 카페가 곳곳에 있었다. 밤 10시인데도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고 가게들이 문을 열었으며 모든 것이 살아 움직였다. 북한에서는 밤 9시면 모든 것이 멈췄다. 전기도 끊겼고 통행증 없이는 밖에 나갈 수 없었으며 거리는 텅 비었다. 이곳은 달랐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하나원에 도착한 것은 자정 가까이였다. 기숙사 같은 건물이었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각자 방을 배정받았다. 나는 유나와 같은 방을 쓰게 됐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눈물이 날 뻔했다. 침대가 2개 있었고 책상과 옷장이 있었으며 화장실이 딸려 있었다. 온수가 나왔고 전기가 안정적이었으며 난방이 돼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었다.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끝없이 쏟아졌고 비누와 샴푸가 있었으며 수건이 부드러웠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봤다. 여윈 얼굴, 짧게 자른 머리, 지친 눈빛. 하지만 살아있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45일간의 지옥을 견뎌냈고 여기까지 왔으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샤워실에서 나와 침대에 누웠다. 매트리스가 부드러웠고 이불이 따뜻했으며 처음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꼈다. 유나가 옆 침대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그녀 곁으로 갔다. 함께 침대에 앉아 서로를 껴안았다. 우리는 말없이 울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슬픔의 눈물.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났고 함께 탈출한 동료들이 고마웠으며 여기까지 온 우리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한참을 울고 나서 유나가 말했다. 우리 해냈다고. 정말 해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웃었다. 밤새 잠들지 못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은 감정이 밀려왔으며 뇌가 쉬지 못했다. 창밖을 보며 한국의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잘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별을 볼 필요가 없었다. 길을 잃지 않았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첫 아침이었다. 하나원에서의 첫 주는 혼란스러웠다. 매일 오전 8시에 수업이 시작됐고 저녁 6시까지 계속됐으며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였다. 한국 사회 이해, 법률 교육, 경제 시스템, 취업 준비. 강사들이 빠르게 설명했고 낯선 용어들이 쏟아졌으며 나는 필사적으로 메모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신용카드, 인터넷, 스마트폰. 모든 것이 새로웠다. 컴퓨터 수업이 가장 어려웠다. 평생 제대로 된 컴퓨터를 만져본 적이 없었고 마우스 사용법부터 배워야 했으며 키보드 타이핑도 서툴렀다. 젊은 강사가 천천히 가르쳐줬지만 따라가기 벅찼다. 인터넷 검색, 이메일 문서 작성. 20살 한국 사람들은 다 하는 일인데 26살인 나는 초등학생보다 못했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경제 교육도 충격적이었다. 한국에서는 돈을 벌려면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일자리를 구하려면 경쟁해야 하며 경쟁에서 이기려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배급도 없고 보장된 직장도 없으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강사가 말했다. 한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 사회라고. 준비하지 않으면 낙오된다고. 나는 긴장했다. 심리 상담 시간도 있었다.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다. 트라우마가 있냐고. 악몽을 꾸냐고. 우울하거나 불안하냐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밤마다 강을 건너는 꿈을 꾼다고. 잡히는 꿈, 죽는 꿈을 반복한다고.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에 잠들지 못한다고. 상담사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천천히 치유될 거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같은 기수 탈북자들과 친해졌다.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였고 비슷한 경험을 했으며 서로를 이해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탈북했는지,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모두가 불안해했고 모두가 기대했으며 모두가 두려워했다. 하지만 함께라서 위로가 됐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적응됐다.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됐고 한국 뉴스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경제 시스템도 파악했다. 무엇보다 한국어가 늘었다. 북한 억양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남한 표현들을 배웠고 자연스럽게 쓰려고 노력했으며 점점 익숙해졌다. 강사들이 칭찬해줬다. 빨리 배운다고. 적응을 잘한다고. 그 말이 자신감을 줬다. 직업 훈련도 시작됐다. 나는 무용 강사 과정을 신청했다. 15년간 춤춰온 경험을 살리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았으며 내 꿈을 이어가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훈련 과정은 까다로웠다. 한국 무용 교육 방식을 배워야 했고 아동 심리를 이해해야 했으며 안전 관리도 중요했다. 하지만 춤출 때는 행복했다. 연습실에서 움직일 때, 거울 속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다. 2달째 되는 날 선배가 찾아왔다. 우리 6명이 다시 모였다. 각자 다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었지만 모두 잘 지내고 있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북한 얘기도 했고 탈북 과정도 회상했으며 미래 계획도 나눴다. 수진이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미경이는 사무직을 준비한다고 했으며 은희는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는다고 했다. 모두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헤어지며 다시 약속했다. 3달 후 하나원을 나가면 꼭 연락하자고. 하나원을 수료한 것은 3달 후였다. 정부에서 원룸 전세 지원금과 정착금을 받았고 서울 노원구에 작은 방을 구했으며 27살에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됐다. 원룸이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내 것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텅 빈 방이 나를 맞이했다. 냉장고와 세탁기,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자유로웠다. 이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다. 짐을 풀며 나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다. 내 방, 내 공간, 내 선택. 창문을 열면 서울 시내가 보였고 자동차 소리가 들렸으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는 도시였다. 나는 이 도시의 일부가 됐고 이제 여기서 살아갈 것이며 내 길을 찾아갈 것이었다. 부엌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다. 혼자 먹는 첫 식사였다. 외로웠지만 자유로웠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무용 강사 자리를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다.
경력은 있어도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자격증도 부족했으며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걸림돌이었다. 면접을 여러 번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했으며 다음 기회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시급 7,000원이었고 하루 8시간씩 일했으며 주 5일 근무했다. 계산대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정리하며 청소를 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힘들었다. 서 있는 시간이 길어 다리가 아팠고 무례한 손님을 만나면 상처받았으며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됐다. 하지만 돈을 벌었다. 내 노동으로 번 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유나와는 자주 만났다. 그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고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았으며 한국 생활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으며 서로를 위로했다. 북한 음식이 그리울 때도 있었고 가족이 보고 싶을 때도 있었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서로가 있어서 버텼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살아갔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기회가 왔다. 작은 무용학원에서 보조 강사 자리가 났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다. 면접을 받고 원장님이 내 춤을 보고 싶다고 했으며 나는 즉석에서 춤췄다. 음악도 없이 무대도 없이 좁은 연습실에서 춤췄다. 15년간 춰온 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강요된 춤이 아니었고 검열받는 춤이 아니었으며 내가 원해서 추는 춤이었다. 원장님이 박수쳤다. 합격이라고 했다. 첫 출근 날 나는 설렜다. 거울 가득한 연습실에 들어서며 추억이 밀려왔다. 만수대 연습실이 떠올랐고 동료들이 생각났으며 어린 시절 꿈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자유로웠다. 아이들이 들어왔다. 5살부터 10살까지 눈망울이 빛나는 아이들. 그들에게 스트레칭을 가르치고 기본 동작을 알려주며 격려했다. 아이들이 웃었다.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춤췄다. 나는 깨달았다. 이게 진짜 춤이구나. 이게 내가 찾던 거구나. 퇴근 후 집으로 걸어오며 서울 거리를 바라봤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바쁘게 걸었으며 도시는 밤늦게까지 살아 움직였다. 나는 이 도시의 일부가 됐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탈북자가 아니었으며 그냥 한국에 사는 한 사람이었다. 무용 강사 신지원.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살. 힘들고 외로웠지만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무용 학원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다. 보조 강사에서 정식 강사가 됐고 내 반을 맡게 됐으며 20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다. 급여도 올랐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으며 작은 저축도 시작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보람이 있었지만 내 춤은 추지 못했다. 무대에 서고 싶었다. 내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관객 앞에서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었다. 우연히 탈북자 문화 행사 공고를 봤다. 작은 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이었고 탈북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하는 자리였으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했다. 나는 신청했다.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고 어떤 공연을 할 건지 물었으며 나는 대답했다. 탈북의 여정을 춤으로 표현하겠다고. 45일간의 고통과 희망을 몸으로 보여주겠다고. 그들은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 달간 준비했다. 퇴근 후 매일 밤 혼자 연습했다. 좁은 원룸에서 음악을 틀고 거울을 보며 춤췄다. 북한에서의 억압, 탈출의 결심, 강을 건너는 공포, 사막의 고통, 그리고 자유의 환희. 모든 감정을 동작으로 만들었다. 10분짜리 솔로 무용이었다.
음악은 한국 작곡가의 현대 음악을 골랐고 의상은 검은색 단순한 옷으로 정했으며 안무는 전통과 현대를 섞었다. 유나가 리허설을 봐줬다. 그녀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췄다. 다 끝나고 나니 땀으로 흠뻑 젖었고 숨이 가빠 말할 수 없었으며 온몸이 떨렸다. 유나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 이야기라고. 정확히 우리가 겪은 거라고. 춤을 통해 다시 경험하는 것 같다고.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이 춤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함께 탈출한 6명 모두의 이야기였고 수많은 탈북자들의 이야기였으며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보편적 갈망이었다. 공연 당일 작은 극장은 100명 정도 수용하는 곳이었다. 객석이 가득 찼고 탈북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왔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나는 떨렸다. 10년 만의 무대였다. 북한에서 마지막 공연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다. 두렵지 않았다. 실수해도 처벌받지 않았고 검열받지 않았으며 내 춤을 출 수 있었다.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시작됐으며 나는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춤을 췄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15년간 훈련한 모든 기술, 45일간 경험한 모든 감정, 1년간 준비한 모든 이야기. 다 쏟아냈다. 바닥을 기며 강을 건너는 장면, 사막에서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일어서서 자유를 향해 날아오르는 장면.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순식간에 지나갔다. 마지막 동작을 마치고 조명이 꺼졌을 때 나는 무릎을 꿇었다.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숙였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어서서 관객을 봤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으며 누군가는 환호했다. 객석 앞줄에 선배와 미경, 은희, 수진이가 앉아 있었다. 그들도 울며 박수쳤다. 나는 깊이 인사했다. 그리고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내 춤을 췄다.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했다. 무대에서 내려오며 나는 느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공연 후 여러 사람이 다가왔다. 감동적이었다고, 용기를 줬다고,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한 방송 PD가 명함을 건네며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 탈북자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내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나는 망설였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걱정됐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고. 북한의 현실을, 탈북의 고통을,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나는 명함을 받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2025년이다. 탈북한 지 7년이 지났다. 나는 서울 강남의 무용학원에서 정식 강사로 일하고 있고 내 반 학생이 40명이 넘으며 1년에 2번 작은 공연을 기획한다. 급여도 안정적이고 이제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살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속에 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다. 나는 신지원이다. 한국에서 춤을 가르치는 무용 강사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여전히 기쁘다. 어제는 6살 아이가 처음으로 발레 1번 자세를 완성했고 오늘은 12살 소녀가 회전 동작을 성공했으며 내일은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이들의 눈빛이 좋다.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꿈으로 가득하다. 내가 그 꿈을 지켜주고 싶다. 춤이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유나는 지금 인천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다. 탈북자 정착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상담하고 적응을 도우며 희망을 나눈다. 우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삶을 나눈다.
가끔 북한 얘기도 한다.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언젠가 통일되면 찾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는다. 우리는 살기 위해 선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른 동료들도 각자 잘 살고 있다. 선배는 대학에 진학해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탈북자 인권 활동을 하며 강연도 다닌다. 미경이는 회계사 자격증을 땄고 작은 회계법인에서 일하며 결혼도 했다. 은희는 간호사가 됐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수진이는 베이커리 카페를 차렸고 맛있는 빵을 만들며 손님들을 웃게 한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모인다. 탈북 기념일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아남은 것을 축하한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내 삶이 조금 바뀌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고 강연 요청이 들어왔으며 학교와 기업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고 판단받을까봐 걱정됐으며 북한 가족에게 해가 될까봐 불안했다. 하지만 결심했다. 침묵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낫다고. 한 사람이라도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자유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의미가 있다고. 강연할 때마다 나는 강조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평생 갖지 못하는 것이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라고. 선택할 자유, 꿈꿀 자유, 실패할 자유, 다시 시작할 자유. 그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어떤 이들은 운다. 나도 함께 운다. 아직도 강을 건너는 꿈을 꾸지만 이제는 악몽이 아니다. 살아남았다는 증거다. 요즘 새로운 꿈을 꾼다. 작은 무용단을 만들고 싶다. 탈북자 무용수들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고 무대에 올리며 세상에 전하고 싶다. 고통의 예술화, 상처의 승화. 쉽지 않을 것이다. 자금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며 길도 험할 것이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사막을 건넜고 강을 넘었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해낼 수 있다. 오늘도 연습실 거울 앞에 선다. 30살이 됐다. 주름이 조금 생겼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며 젊은 무용수들처럼 높이 뛰지 못한다. 하지만 괜찮다. 춤은 기술만이 아니다. 감정이고 이야기이며 삶이다. 내 춤에는 15년의 훈련이 담겨 있고 45일의 고통이 녹아 있으며 7년의 희망이 빛난다. 음악을 틀고 눈을 감으며 첫 동작을 시작한다. 몸이 기억한다. 자유의 감각을, 살아있다는 증거를. 춤추며 나는 웃는다. 진심으로, 진짜로, 자유롭게. 지금 이 순간 서울 어딘가에서 나는 춤추고 있다. 연습실에서, 무대에서, 혹은 집 거울 앞에서. 자유롭게. 평양 만수대 예술단 수석 무용수였던 그 소녀는 더 이상 없다. 대신 신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여성이 있다. 6명이 함께 떠났고 6명 모두 살아남았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각자의 꿈을 이루고 있다. 45일간의 여정은 끝났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자유로운 삶을 배우고 진짜 나를 찾아가며 의미 있는 내일을 만드는 여정.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을 생각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통일이 되면 찾아갈 수 있을까? 모른다. 하지만 희망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그것이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란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가진 자유를, 선택의 권리를, 꿈꿀 기회를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나는 오늘도 춤춘다.
자유의 이름으로, 희망의 이름으로,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책임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탈북자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